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1,000명 아래입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은 속출하는데요. 정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죠. 핀셋 방역의 실효성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정부의 방역 상황 꼼꼼하게 평가해보고 또 경제적인 해법까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병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 날로 심각한데 그래도 오늘 어제 이틀 연속 지금 1,000명 아래로 확진자가 떨어졌는데 뭐가 조금 이렇게 제동이 걸리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낙관적인 신호일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겨울철이라는 특징, 또 우리가 실내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 환자 수의 감소에 뭐 좀 이렇게 안심한다?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예. 언제든지 또 1,000명대 그 이상으로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네. 꽤 좀 됐잖아요. 네네.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 네, 뭐 저도 그런가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 11월부터 1.5단계, 2단계, 2.5단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향 조정한 그런 시점이 이제는 효과를 볼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당분간 그 환자의 발생 추이를 좀 더 관찰해 보면은 그동안의 우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또 성과를 거뒀는지 아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큰 문제는 병상 부족인 것 같아요. 대기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고 어제도 24명, 오늘도 사망자가 24명. 역대 최다 명수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고위험군, 즉 연령이 많으신 분들하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안타깝게도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는 건데요.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전담병원을 최대한 조기에 확보를 해서 이들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체적인 치명률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서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백신 확보는 좀 늦었다 치더라도 이 병상 확보에 대해서 훨씬 더 발빠르게 그리고 특히 이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동원 명령은 당연한 것이고요. 예. 또 권역별 민간 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병원들이 병원 전체를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최근에 보니까 이제 평택 박예병원이 이제 그런 정부 정책 협조를 해주셨고요. 또 개인 병원들이 몇 군데가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상급종합병원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은 그 중증 환자들을 진료해야 되는 상급병원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는 권역별 민간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 동원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에서 병상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보다는 네.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그런 민간병원을 지정하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병원이 스스로가 네.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로 전담 진료하겠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한정된 의료 인력을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 박예병원은 그럴 수 있지만 네. 다른 민간 병원들이 네.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네. 보상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병상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예. 이 코로나 그 병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예. 50억 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실제 병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이 손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따지면은 그보다 더 이 비용을 보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병원들이 오히려 이런 기회에 그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좋은 그런 또 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기회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정부는 3단계로 올리는 대신에 일부 좀 강력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내용도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시행이 되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3단계보다 좀 강화된 조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실내에서 4명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5인 이상 모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 내용인데요. 4명까지만? 4명까지만 예. 모여라. 4명까지만 모이라는 건데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원래 10명 이상이니까 훨씬 더 강화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인데 뿐만 아니라 5명 이상의 사모임 회식 뭐 취소하라는 얘기는 여러 번 강조해서 하고 있고요. 스키장, 눈썰매장, 해돋이 명소 다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국립공원 같은 것들도 일부는 아예 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요.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사적인 모임의 정의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좀 걱정입니다만 당분간은 어쩔 수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예. 그러면 한 식당에 8명이 나눠서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서 4명씩 앉는 것도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음. 이게 과태료가 업주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도 그렇게 예약을 받아준다면 과태료가 300만 원이거든요. 이용자는 뭐 한 10만 원 내면 됩니다만 업주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과태료가 너무 무겁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이 12명이 테이블 3개 나눠서까지 굳이 네. 모여야 되느냐 예. 이게 고민할 예. 수 있고요. 네, 꼼수는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아.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교수님 사실 의료계에서는 3단계로 빨리 올려야 된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정부가 3단계 올리는 대신 방금 설명한 조치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사실 그 이 기준에 따르면은 3단계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3단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이 중단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물론 접촉을 중단시키면은 환자 발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그런 어려운 위치에 도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핀셋 방역 형태. 그래서 특정한 행위라든지 특정한 장소라든지 그런 시설들을 지정해서 이번 특히 연말에 특별 방역 대책 같은 것들은 예. 그런 면에서 특별한 행위 또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서 모임을 중단하는 그런 적절한 조치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3단계는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저기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경고판으로 봐야지 그 3단계를 꼭 실시해라라고 하는 실행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된다.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 자체가 무너지면 물론이고 예. 앞으로 계속 이 긴 겨울 동안에 환자 발생이 줄지 않는다. 그러면 이 3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개개인이 하나의 어떤 예시를 보고 거기에 맞도록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라. 그런 사인으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발표한 그 특별 방역 대책 중에서 스키 같은 경우 이제 겨울 스포츠의 꽃인데 그 네. 밖에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 산밀, 밀집, 밀접, 밀폐. 네. 밀폐는 아닌데 네. 꼭 그렇게 금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키장에서는 이제 리프트를 탈 때 많이 몰려 있죠. 또 그런 가운데서 대화를 하게 되는 가능성. 그리고 또 이 정상이나 밑에 이 휴게실이 예.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 환경이 밀집, 밀접, 밀폐 환경이고요. 또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예. 또 그 중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로 인해서 또 다른 N차 감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스키장을 영업을 예.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게 된 거죠. 예. 사실 이런 조치 때문에 특히 해돋이 연말에 해돋이 해넘이 네. 관광명소 폐쇄를 하잖아요. 접근도 안 되면 주변에 지금 뭐 호텔 뭐 다 예약이 돼 있을 텐데 네. 그 자영업자들은 정말 망연자실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은 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이외에는 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예컨대 객실의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예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만실로 예약이 돼 있던 경우에도 손님들한테 일일이 안내를 해서 환불을 유도해야 하고
공연장도 이제는 한 칸 뛰기 아니라 두 칸 뛰기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 칸 뛰기를 한 상태에서 만석이 돼도 종전 대비 5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두 칸 뛰기에서 만석을 한다고 해도 공연을 무대에 올려도 손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순차적으로 관련된 스태프들 임금이 깎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은 손님들이 놀러 와서 해돋이도 보고 스키도 타야 주변의 네. 상권이 살아날 텐데 그렇죠. 이런 선순환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방역을 최단 기간에 잡아야 그다음에 경기 살리는 걸 고려할 수 있다. 정부가 내린 나름대로의 극약 처방입니다. 예, 예. 자영업자들이 고육지책으로 좀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뭐 그동안 배달을 안 하던 업체들 네. 또 뭐 호텔에서도 뭐 배달 서비스를 한다면서요? 네, 호텔에서 최근에 내놓은 패키지 상품 같은 것들을 보면 과거에도 뭐 한정판으로 어느 호텔에 김치가 맛있다 하면 김치를 아주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판매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요. 어디 갈 수도 없고 뷔페를 이용하기도 어렵다 보니까 뷔페에 간 듯한 메뉴를 집에서 차려서 먹을 수 있게 홈파티 패키지 같은 것들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 반조리 상태의 셰프의 밀키트 같은 것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호텔에서 심지어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저 베딩 있잖아요. 네. 예. 호텔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주는 침구 세트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리 만족할 수 네. 있도록 마치 항공사들이 여행을 직접 가진 못하지만 하와이에 다녀오는 느낌을 주는 비행기만 탔다 내리는 서비스 이런 거 네. 내놓는 거랑 비슷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해서 이 확진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제 뭐 조금 천명으로 떨어졌긴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러면 아까 경고 사인에 해당되는 네. 3단계로 갈 수밖에 없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그 조치 이후에 언제 우리가 다시 정상 또는 그 하향 조정할 수 있느냐,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갖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불확실하다 할 경우에는 그런 조치에 들어가기보다는 사전 경고 조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효과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3단계를 바로 격상하기보다는 3단계 격상 없이 이걸 잡을 수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는 게 지금 방향은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사실 우리 국민들 지금 개개인을 보게 되면요. 일상생활이 거의 다 지금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따라서 마음은 다 지금 3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떤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모임을 취소해라. 네. 지금 다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 실질적인 3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방역하는 분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환자의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희망을 하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 지원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임대료 멈춤 법안도 발의를 한다와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 이 정도 되면 결국은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은 가장 효과가 큰 건 여러 가지 간접 지원보다는 뭐 시쳇말로 통장에 현금을 바로 입금해 주는 거 그거만큼 확실한 지원 대책이 없는 거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장사를 못한 채로 그리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장사를 예. 했다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 1년여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세금도 깎아주고 임대료도 정부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이런 방식의 보완책이 좀 필요하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인 게 근근히 올해는 어떻게 버텼단 말이에요. 네. 자, 종업원들 내보내고 1인 사장님이 무급 가족 종사자하고 버텼는데 내년 되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가게 문을 닫고 고용시장으로 나온다. 그럼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도 이미 바닥이 난 상태인데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자영업으로 간판을 걸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현금성 지원만한 게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백신이 빠르게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일단 미국 상황을 보면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뭐 오늘 보니까 그 바이든 당선인이 화이자 백신을 맞는 그런 장면이 생중계되기도 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한 국가의 지도자, 리더들이 이 백신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또 국민적 백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저 백신을 빨리 맞아야 되겠구나.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백신이 게임 체인저,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제 그런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백신 확보에 좀 너무 늦었다.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판이 좀 불합리하다. 네. 어거지로 비판하는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주장이 옳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 백신은요. 예. 일단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09년도 신종 인플루엔자 당시에도 국내에서 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족할지 모르니 다른 나라의 백신을 확보하는 노력을 취해라. 그런 결정이 있었고 실제로 또 그래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점은 이것이 최초로 나오는 그런 백신이라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개발되는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인데 예. 그런 점이 좀 부족했다. 따라서 사실 뭐 다른 나라에서 접종하고 안전한 걸 확인하고 구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우리가 구매를 한 이후에 접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구입된 물건을 그때 차후에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는 신뢰가 가는 목소리고 예, 또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그 안전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간호사가 화이자 백신을 맞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어느 정도로 신뢰를 해도 되는 건지. 네. 그 사실 이제 그 간호사분이 좀 평소에 신경이 좀 예민한 분이라고 그래요. 네. 실제 또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한인 의사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제 몇 분 만에 회복이 됐고 그리고 사실 이것은 아주 경미한 부작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호사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또 우리 한인 의사가 상황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간호사가 자주 실시를 한답니다. 예, 뭐 꼭 실제로 백신 좀 때문은 예민하답니다. 아니고. 예민하다. 네네. 네. 아,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제가 그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백신에 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그분이 지금 대한예방의학회 감염증 대책위원장이네요. 네네. 정부에 많이 권고를 하고 있는 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백신을 먼저 접종했다고 해서 집단 면역이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네. 현재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운송이나 보관이 까다로워서 접종 속도도 늦출 수밖에 없다. 백신이 늦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다. 교수님 좀 비판을 위한 비판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호란 교수 주장대로라면. 네, 사실 뭐 우리가 그 전쟁을 할 때 예. 우리가 충분한 무기를 갖고 예. 대응을 한다면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지 못하다. 예. 그러면 불안합니다. 사실 이 백신의 안전성을 따지기 전에 예. 일단 다른 국가, 그 개발한 국가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가가 안전성에 대한 승인이 나면은 당연히 그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것이고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구매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지 다른 나라가 다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접종을 안 한다? 근데 그걸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너무 국민들에게 좀 그 이 정확한 그런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그런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셨잖아요. 네네. 질병관리본부 공무원 후배들은 선구매하자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오늘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요, 예. 그 전임 그 본부장이셨던 이종고 본부장이 네. 그 두 차례 청와대 회의에서 백신의 그 이 구매에 대한 그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미 전문가들은 그 선구매에 대한 그 이 중요성을 설명을 했던 것이고 예. 또 그러한 기조라면은 당연히 질병관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성금에 대한 것들을 거론을 했을 겁니다. 어. 저희가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이후에 예.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미국의 네. 대테러 전쟁의 일환이었던 탄저 백신 그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선구매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이오 실드 법이라고. 예. 그래서 그 법을 우리 감염병 예방법에 그걸 포함을 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처 간의 협의에서 반영이 되질 않았어요. 아, 그럼 만약에 선구매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안 돼 있죠. 만약에 그 당시에 법령 개정에서 선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한 선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2015년도 메르스 이후에 많은 법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역학조사도 상당히 수월해졌고 병상 동원도 아주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적 뒷받침이 됐다면은 아마도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선구매할 수 있는 예.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것처럼 누가 백신을 빨리 확보하고 보급하느냐가 이제 경제 회복 속도를 또 가름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그 우버나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이 본인들 회사 직원들에게 먼저 맞출 수 있게 하려고 그 CDC에 로비를 한다. 이런 문건들이 공개가 될 정도니까요. 그 사람을 많이 만나고 교통이나 배송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자사의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백신을 먼저 맞을 수 있는 돈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치기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미국에서도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먼저 맞힐 것이냐. 의료 현장에서도 뭐 스탠포드 의대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환자 돌보는 그 레지던트들이 맞지 못하고 뒤에서 관리직에 있는 이제 고위직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의 기회가 돌아간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른바 백신 민주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의 방역은 뭐 거의 경제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백신이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맞기로 한 백신이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잖아요. 네. 2, 3월 중에 백신을 우리가 접종할 거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임상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나온 거죠. 네, 뭐 사실 지금 영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빠르면은 연내 뭐 12월 28일 또는 29일 경에 그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연내. 또 늦어도 1월 경에는 승인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예. 또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예. 영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한국 정부도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그 임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정부가 바라는 대로 2, 3월 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1,000만 명분이 도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빠르면은 2월, 3월에 접종이 개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백신에 대한 희소식과 함께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나온 게요.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나와서 또 우려입니다. 네. 이게 어떤 바이러스고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네, 사실 이제 영국이 최근에 환자가 이제 급증하고 있어요. 예. 하루에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동안의 바이러스하고는 많이 다른 그 소위 말하는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가 있는데 그 스파이크의 변이가 생기면서 인체에 접합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정도 감염력이 커졌다. 감염력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예. 또 그 정도의 크기라면은 감염 재생산 지수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작을 때는 환자가 줄어드는 거고 1보다 커지면 환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감염 재생산 지수에 0.4를 증가시키는 만큼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염력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나 다행스러운 점은 이 변이를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개발된 그 백신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그래요? 지금 백신으로도 효과가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영국발 이 변종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이 어디까지가 될지 또 실제로 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환자의 감소 양상이 정말 나타날지 그걸 한번 좀 지켜보면서 이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가 불안감을
좀 이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변이가 생기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영국의 사례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까? 그러니까 늘 있는 일입니다. 늘 있는 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 최초로 그 중국에서 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예. 이후부터 예. 뭐 이태리에서의 변이, 또 유럽에서의 변이, 또 미국에서의 변이, 러시아에서의 변이 이런 변이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의 변입니다. 그것이 치명력이나 또는 뭐 저 감염력이나 또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방 효과나 그런 부분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먼저 맞게 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여튼 영국에서 이제 승인이 나고 우리나라도 이제 승인이 난다면 효과 면에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다면. 일단 뭐 그 파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는 뭐 한 95% 정도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이제 접종 방법에 따라서 예. 그 용량을 100% 하게 되면은 뭐 한 62%, 또 50% 100% 하게 되면 한 9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접종 효과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시한 그 50% 100% 방법이 만약에 그 효과가 있다라고 된다면은 아마 그 정도 접종을 해서 우리도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백신이 뭐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끝은 아니기 때문에 백신이 설령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먼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 또는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어떤 게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을 우리가 한 벌써 11개월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질병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학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또 주위에 이 질병의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수시로 손을 씻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집에 머무르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런 개인 위생 수칙 5대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만이 앞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백신이 네. 뭐 접종이 되더라도 경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백신이 접종되면 경제 회복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네. 기대감 또는 그 이후의 문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내수죠. 그 정부가 전망하기로는 정부 전망치는 내년에 수출이 한 8% 정도, 낙관적으로 보는 곳에서는 최대 한 13% 정도 수출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비대면 환경에 대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IT 기기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이 수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소수란 말이죠. 하지만 내수 시장, 취업자의 4분의 1이 종사하고 있는 이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일단 국가 지표는 GDP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떨어지고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 늘어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사회적 양극화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내수 시장을 살리려면 결국은 방역밖에 없는데 지금 이 3단계로 가는 걸 정부가 주저하는 건 사실 소극적이어서라기보다는 이제 3단계로 가는 건 방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기회비용은 확실한데 효과가 확실할지는 장담할 수가 없고 3단계 그 이상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매일매일 가던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은 상황을 눈으로 볼 때의 소비심리 위축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셀프지만 방역도 셀프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